자, 이제 206페이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 나오고 우측에 물권행위의 독자성 나오고 하단에 유인론과 무인론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학설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돼. 간단하게. 복잡하게 정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일단 개념은 물권행위가 뭐냐?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행위라는 것도 알아야 돼. 채권행위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뭐죠? 채권행위입니다. 간단하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물권행위.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뭐죠? 채권행위.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갑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요. 을은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고 있죠? 채권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죠. 자,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뭘 취하냐면 형식주의를 취해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을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죠. 다시 말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얘가 뭐예요? 물권행위인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채권행위. 등기는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인은 무인은. 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유인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끝. 자, 우리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관계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습니까? 유인성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고요. 학설 같은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08페이지부터 이제 제3절에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나오죠. 이 부분은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무조건 나오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고 딸딸딸 외우시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잡할수록 뭐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교재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건데 자,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또는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요. 실제로 반드시 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제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법무사 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등기하는 것을 절차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서 등기하세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안내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등기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반드시 뭘 내고 있냐면 시험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좌측에 186조를 볼게요. 법조 문제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첫 번째,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한다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180조입니다. 180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두 번째, 우리 민법 187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 행위는 뭐가 있죠?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그죠? 따라서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0조는 법률 규정이라는 말은 결국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으면 되냐면 계약을 찾으면 돼요.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요? 계약이 아닌 걸 찾으면 되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틀리냐면 개별적인 것을 딸딸딸딸 외우고 공부하시니까 처음 보는 날이 나오면 아이고 이런 나 모르는 걸 안 해가지고 문제를 손도 못 대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 원인행의 실효가 나오죠. 이거는 따로 기억할 게 아니에요. 요거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 매매가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라고요? 등기도 무효. 그 얘기예요. 그죠? 따라갈 거 아니고. 그다음 2번 재단법인 설립이죠. 요건 좀 봐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있고 세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예요. 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재단법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게 문제인데 왜 문제냐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따라서 186조에 따른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민법 제48조에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86조와 48조가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학설도 대립되어 있고 판례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판례만 기억하면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의사주의예요. 우리 판례는 뭘 취하고 있냐면 의사주의처럼 해석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출연해 가지고요.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자, 뭡니까? 의사주의예요. 따라서 갑에서 K로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갑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을한테 팔아먹고 을한테 등기를 해주면 요 K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뭐라고요? 의사주의. 그죠?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도 일단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 뭘 취합니까? 의사주의. 왜 이럴까요? 이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가 갑자기 여기서 의사주의가 튀어나왔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신생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생 국가더라도 뭘 만들었겠어요? 대법원. 그러면 대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과거의 판례를 참고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가 없어요? 판례가 없었죠. 그죠? 새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판례를 참고해야 되는데 우리 그 건국 당시의 대법관 분들은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으신 분이니까 일본어가 굉장히 뭐예요? 융통하셨고요. 더더군다나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으니까 어느 나라 판례를 참고했겠어요? 일본 최고법원 판례를 참고했겠죠. 그래서 최고법원 판례를 참고해 가지고 판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고요. 그 판례가 계속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쁜 짓은 아니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마치 의사주의처럼 해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끝. 그다음 넘겨 보시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자, 소멸시효 법률행위인가요? 소멸시효 계약이에요? 소멸시효 단독행위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취득시효는 이제 적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취득시효는 명백히 계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단독행위도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서 특별히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예외죠.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4번 물권의 포기 법률행위인가요? 포기 법률행위 아니에요. 포기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요? 아니에요. 단독행위죠. 그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따로 적을 필요 없겠죠. 그죠? 그죠? 되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물권 변동을 위한 등기 요건이 나오는데 요 등기 요건 부분은 이번 코스 때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시법과 중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할 겁니다. 그죠? 나중에 할 거지만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218페이지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일단. 자, 218페이지 오시면 또 나와요. 187조가 나오죠. 그죠? 또 나왔어요. 그죠? 법률행위가 아니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면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보자고요. 맨 밑에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우측에 2번 공용징수 수용이거든요. 강제로 뺏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이 나오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 여기서 5번째 판결입니다. 판결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라는 것이 있고요.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술만 처먹으면 전화질해. 전화해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네 집이야? 내 집이지 하면서 막 꼬장을 부려요. 갑의 입장에선 차라리 이놈이 소송이라도 걸어주면 깨끗하게 승소할 자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지 같은 놈이 소송을 안 하고 맨 전화 드리고 카톡 드리고 막 자꾸 피곤해 죽겠어요. 이럴 때 갑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요 건물이 내 건데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판사가 판단했더니 갑의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니께 맞다고 판결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확인 판결이죠.
확인 판결은 판결되기 전에도 갑고고 판결이 난 후에도 갑거니까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를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자, 갑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의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을이 애원도 해보고 협박도 해주고 막 갖은 수단을 써도 등기는 안 해준다면 을은 어쩔 수 없이 어디 가겠습니까? 법원에 가겠죠. 가서 뭐라고 했어요? 판사님, 제가 매매 계약도 했고 돈도 다 줬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만약에 판사가 봤을 때 을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 주라고 판결하겠죠. 이게 뭐예요? 이행 판결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전 재밌는데, 판사가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라 꽝꽝꽝 판결 내리면 갑이 참의 눈물 흘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판사님, 그런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죠. 그죠? 이런 거지같이 판사 새끼가 돈 처먹어가지고 이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갑과 을은 더욱더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을은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혼자 가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원래 등기는요,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가는 뭐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판결에 의한 신청은 뭐예요? 을이 혼자 가요. 단독으로 신청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아무튼 혼자 갔더라도 신청서를 적겠죠. 그죠? 신청서에다가 등기 원인을 적겠죠. 원인을 매매라고 적겠습니까? 판결이라고 적겠습니까? 판결이요? 판사는 매매 계약이 있었고 돈 줬다는 것을 확인해 줬을 뿐이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매매 아닌가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는 거예요? 매매라고 적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 판결은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인 거예요.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은 왜 했다고요? 매매 계약 때문에 이행 판결 해준 거잖아요. 따라서 을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명백히 뭐예요? 매매 법률행위니까 이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억 오래 가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형성 판결은 뭘 말하냐면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형성권이 뭐냐면 취소권이죠. 그죠? 취소권만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갑이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법정으로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지만 현실은 안 그러죠. 현실은 갑이 을한테 전화해서 야 나 취소할래 그래봤자 을이 뭣도 안 줘?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콧방귀 낄 놈이었으면 뭐 할 놈도 아니에요. 사기칠 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갑은 법원에 가는 거죠. 판사님, 제가 사기당했습니다. 요 매매 계약 좀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한다고요?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려주고요.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형성 판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자고요.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에게 뭐가 들어와요? 소유권이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갑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소유권이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만이 뭘 안 해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됐죠? 그죠? 끝.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4번 경매요. 자, 조심할 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아파트를 경매 내놔서 스스로 팔았어요. 이건 뭐예요? 매매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매매니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대출을 받았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내 아파트를 강제로 뺏었다가 강제 경매했어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공경매만을 말하고요. 공경매는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안 적는 거예요. 제가 왜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 기타도 볼까요? 신축 건물, 건물을 신축하는 게 계약인가요? 삽질하고 공구를 치는 게 단독행위인가요? 그건 뭐예요? 사실행위죠.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뭐 멸실됐다. 이것도 뭐예요? 사건입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다 뭐예요? 법정, 법률, 규정이란 말이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외울 게 아니란 얘기 지금 이게 쭉 보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혼동.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물권의 변기 이것도 이거죠. 매매가 무효면 매매가 취소가 되면 무엇도 무효가 돼요?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돌아온다. 유인는 얘기잖아요.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분배 농지 상환 대한 상환 완료가 나오는데 이건 안 적을 겁니다. 왜 안 적는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분배 농지 상환 완료.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농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농지 개혁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지주로부터 땅을 뺏어 가지고요. 국가가 그것을 농민들에게 뭐 하게 되냐면 분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했고요. 우리나라도 했어요. 했는데 다만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지주한테 땅을 뺏을 때 뭐죠? 유상으로 뺐고요. 농민들한테 땅을 분배할 때도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뭐죠? 유상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땅을 받았지만 뭘 내야 돼요? 요 월부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농민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월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바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분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분배 농지에 대한 상호 완료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돈을 다 내는 순간 뭐 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요. 뭘 안 해도요? 등기를 안 해도. 그 얘기죠. 그죠?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왜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놨을까요? 법에서. 농지개혁법에서. 우리나라가요. 그때는 의사주의였거든요.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뭐였다고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였어요? 의사주의니까 당연히 뭐였어요? 등기 안 해도 돈 다 내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겠죠. 근데 이게 언제 얘기라고요? 50년대 초반. 적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적을 건 뭐예요? 이게 전부야.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요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교재 또 나오는 거 187조 예외 이거 나오죠? 점유취득. 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죠? 끝.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게 전부다. 그죠? 정리해보자. 한 문제짜리입니다.
계약이나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원칙이고, 세 번째,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취득수요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 이행판결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확실하게 기억하신 문제를 푸시고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기타가 신축하신 걸 이렇게 막 혼동혼동 이렇게 외우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크게 기억해 두셔야 머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느글느글하니까 어떻게 해요? 풀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220페이지에 기출 파헤치기를 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행 판결이겠죠. 법률 행위를 뭐로 바꿔봐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죠.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지만 매년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란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왜요?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죠. 3번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에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X. 이건 별개 문제인데 저당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채권이 없다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답이 아니죠.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 법률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것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5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이거는 맞는 질문인데 이건 무효등기 유형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논점을 달라요. 그래서 5번을 빼고 나머지 네 가지는 어떻게 다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요. 어떻게 해요?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확실하게 내 거로 정확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하단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해가지고 등기에 관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는 이번 강의에서는 뭐죠? 뺄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0페이지로 올게요. 23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산 물권의 변동이 나와요. 일단 원칙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도요. 형식주의를 취하고요. 동산 물권에 관한 공시 방법은 점유죠. 따라서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가 뭐죠?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인도의 종류가 나와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용어 종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법조문 같은 거 안 읽어봐도 돼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동산이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을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게 뭐가 돼요? 현실의 인도고 설명드릴 게 없죠. 2번 간이인도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갑한테 와서 나 카메라 좀 빌리자 해서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갑의 카메라를 점유하고 써봤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갑한테 가서 이 카메라 나한테 팔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좋다, 내가 너한테 카메라를 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굳이 받아가지고 줄 필요는 없겠죠. 이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사람 양수인이 이미 뭐하고 있다면요? 점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뭐만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 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계정.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와서 카메라를 팔래요. 근데 갑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는 거죠. 왜 싫은데? 야, 짜증나, 지금 이제 명절인데 명절 때 우리 카메라 써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팔어? 라고 하길래 을이 그런 거죠. 좋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열흘 동안 빌려주겠다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갑,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다시 빌린 거라는 계약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충분의 양도죠. 요거에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요. 현재 병한테 빌려줘서 그 카메라를 병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가지고 카메라를 사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얘가 좀 싸가지가 있고 친절한 놈이면 받아다가 주겠죠. 그럼 뭐 한 거예요? 현실에 인도를 한 건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받은 거죠?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줘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줘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간이 인도가 뭐라고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점유 계정이 뭐라고요? 인도했는데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인도 방법. 반환 충고권의 양도가 뭐죠? 양도인,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요 핵심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고. 그다음 우측에 이제 2번 해가지고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나와요. 선의 취득이죠. 일단 이걸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따라서 동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나온다는 얘기죠. 거의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내요. 뭘 내냐면 요 선의취득을 내요. 이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한 내용이지만 은근히 뭐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 문제를 잘 안 내는데 낸다면 뭘 내요? 선의취득을 내고요. 특히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재작년에 나왔고 올해는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요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먼저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있죠.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선의취득이에요.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 공신의 원칙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뭘 인정합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의취득이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솔직히요. 요게 이제 전부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은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라서 자신의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줌으로써 병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만약에 병의 점유가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우측에 249조입니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누구죠? 병이죠.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의 점유를 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뭐예요? 선의취득입니다. 조금 약간 좀 이게 잘 머리에 안 들어오시죠, 그죠? 그럼 요건을 생각해 보자고. 자,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모든 부동산을 다 선의취득할 수 있느냐?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 제도가 따로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뭐예요? 공신의 원칙인데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우리 민법이 뭘 인정해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점유인지는 종류를 불문한다는 일단 기억하시고요.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니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지만 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꽁꼬로 증여를 했어요. 그럼 병이 선의취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증여가 거래인가요? 거래죠. 무상인 거래잖아요. 그죠? 따라서 증여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가 있기만 하면 돼요? 거래가 있기만 하면 되고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따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해요.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흠이 없는, 무슨 거래해야지만요? 유효한 거래해야지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어요. 자, 을은 병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하냐면 선의 취득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현실의 인도나 간이 인도나 반환 청구권의 양도로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고요. 병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한데 요까지는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건 다음 주에 점유권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목적이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선의 취득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은 자 231페이지 요건에서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이 한정된다. 따라서 기억,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 위한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거 선의 취득 아니죠? 왜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은 선의 취득할 수 없어요? 부동산이니까. 근데 아까 농작물 뭐라고요?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거는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인데 안딴사가 미분리 과실이나 배추밭에 배추, 수목은 다 뭐예요? 부동산이니까 뭐 할 수 없겠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 증권적 채권은 안 돼요.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금전도 선의 취득 안 됩니다. 금전도.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을이 빌린 게 카메라면 누구 거예요? 갑 거니까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지만, 빌린 게 현금이면 누구 돈이요? 을 돈이거든요. 그죠? 제가 친구한테 50만 원 빌렸어요. 그 돈 누구 거예요? 제 거니까 제가 그 돈 가지고 술 처먹던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인 것이지 굳이 선의 취득하는 민법이 적용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라는 물건은 아주 특이하게도 빌렸든 뺏었든 어떻든 간에 누가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아요. 2번 양도인. 예죠? 양도인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3번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반드시 뭐가 돼요?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기억, 상속이나 벌채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넘기셔서 니은 거래 행위는 반드시 뭐예요? 유효해야 되죠. 왜요? 이미 무효 취소라면 선의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4번 양수인은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뭐는 안 돼요? 점유 개정은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양수인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인데 요 세 가지는 추정되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효과,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에요. 제가 시작하면서 빌렸다고 했죠. 빌린 걸 팔아먹었어요. 그죠?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도품이죠.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어서 어떨 거냐? 유실물인 거죠. 일단 전제입니다. 도품이든 유실물이든 병이 요건을 갖췄다면 선이 취득하게 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도품이든 유실물이든 병이 뭐합니까? 선이 취득합니다. 다만 아직 몇 년이 안 됐다면요. 2년이 안 됐다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서 팔아먹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카메라는 병의 카메라는 얘기예요? 갑의 카메라는 얘기예요? 병의 갑이란 얘기겠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품이든 유실물이든 일단 병이 뭐 한다고요? 선이 취득합니다. 다만 민법의 특별 규정을 가지고 갑이 병에게 뭐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누구 건 거 일단 병 거죠. 그런데 만약 문제지문에서 도품 유실물은 선이 취득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다. 일단 뭐예요? 선이 취득하기는 하지만 갑이 몇 년 내에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갑이 2년 내 반환 청구할 때는 그냥 꽁꽁을 받으면 돼요. 대가를 변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병이 물건을 구입할 만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사거나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변상을 해야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칙하단의 251조입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어떻게 해요?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지만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무엇을요? 대가를 변상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것도요. 처음에 들으시면 와 복잡하다 그럴 수가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이런데 이거 대충 감만 잡으시고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어가도록 할게요. 명절 잘 지내시고요. 잘 지내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